ESG 국제 공시 표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IFRS S1이라는 이 코드로서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le Related Financial Information 이라고 해서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초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 KSAB는 한국회계기준원에 제가 가입이 돼 있는데 메일을 받았습니다.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검토교 조회 등. 뭐 제가 자격이 있어서 뭐 그런데 가입된 게 아니고 그냥 메일 신청을 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2022년 5월 27일 날 현재 지금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IFRS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검토 의견 조회를 위해서 그 한국회계기준원은 6월 10일까지 의견이 있으면 회신해 달라 해가지고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이 장외 인원이긴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 ESG에 대한 뉴스가 소개됐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서 느낌이 이런 질문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ESG 대 ISO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죠. 산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ESG는 이제 국제 회계 기준으로 되는 거죠. 근데 ESG라는 형태가 뭐 ISO 국제 회계 표준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으로 현재 되어 있는 거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ISO가 존속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이분이 ISSB 첫 위원장으로 선임된 엠마뉴엘 파베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치안을 발표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한스경제라는 데서 보도가 됐습니다. 한스경제는 제가 좀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이런 세상의 어떤 변화를 크게 가져올 그런 ESG에 대한 기사가 소규모적인 이런 한스경제라는 곳만 검색이 된다는 것이 국내 경제신문들의 수준임을 또 느끼게 됩니다. ISSB는 국제 서스테이너블 인터내셔널 서스테이너블 스탠다드 보드 뭐 이거 약자 같은데요. 국제 지속 가능 위원회 뭐 이렇게 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첫 위원장으로 엠마뉴엘 파베르가 선임됐다. 그는 프랑스 식품기업 다농의 CEO로 공격적인 ESG 경영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지난해 해임되고 ISSB로 자리를 옮겨와 눈길을 끌었다. 참 독특한 거죠. ESG 경영에 거의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자를 발탁을 했다. 이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공개 초안은 IFRS S1이 일반 요구사항이거든요.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두 가지다. 공개 초안은 현재 두 가지입니다. 현재 ESG 공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글로벌 이니시어티브가 난립 중이다. 그런 예로서 GRI, CDP, CDSB, SASB 등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스 경제에서는 상당히 취재의 깊이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타 ESG 관련 분야에 대한 공시 기준도 차차 정립해 나갈 예정이라는 것까지
저기 보도를 했습니다. ESG가 그게 E가 이제 환경이고 S가 소셜이고 G가 이제 거버넌스인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일반 요구사항이 그 S1인데요. 이 S1이 뭐 스테이지 1인지 아니면 스탠다드 1인지 그 원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S1으로서 일반 요구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그 E에 대해서 S2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그 표준이 개발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넌스는 E나 S에 모두 다 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 E와 S에 포괄적으로 그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록으로 산업기반 공시요금 표준이 있는데 이 그 S2에 말이죠. 이거를 미국 AS인데 지금 오타했습니다. 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국제표준이 세계표준이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 중심으로 이 ESG에 대한 국제 표준을 공식 표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그 산업별 그 공시 요구 표준은 결국 미국 거를 따른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는 미국이 실질적인 그 세계 그 산업에 대한 패권 이런 것들을 그 유럽이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 채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분히 ISO는 그 유럽 중심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ESG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IFRS S2의 기후 관련 공시 내용 중에서 기사의 내용 중에 뭐 일일이 그 뭐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이 스코프 1, 2, 3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배출 기준으로서 그 스코프 1, 2는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제 스코프 3의 배출량 상정은 상당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므로 종합적 고려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이 또한 기존 국내 법령과 규제와 상호 연관성과 관련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가로 열고 연결 실체 기준인데요. 연결 실체로 그 배출량을 산정하는데 기업체 내에서만 나오는 배출량이 아니고 지금 기억하는 것은 막말로 얘기하면 직원의 출퇴근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스 배출량까지도 이 스코프 3에 넣어야 된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협력업체나 연결 종속기업이나 뭐 이런 걸 모두 망라해가지고 직간접적인 배출량을 다 짓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마무시한 요구사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 이런 게 들어와서 어떻게 반응이 될지 참못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그 ESG가 글로벌 금융자본이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냥 로스차일드라고 얘기를 하죠. 로스차일드가 요구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데 신한은행은 뭐 여러 군데 가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이다 이런 뉴스를 했는데 한마디로 돈 빌려주는 놈들이 우리 말 안 들으면 돈 안 빌려줄 거야 이런 어떤 강압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큰 그 기업한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ISO는 크게 영향력을 못 미쳤어요. 물론 이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ISO 인증 취득을 했어야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지만은 이것은 그 생존하기 위해서는 안 하면 안 될 것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권 돈을 안 쓸 도리는 없거든요, 기업체가. 그러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금융 세력이 이제 실질적인 세계 지배 세력으로서 이게 말하자면 일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뒤에 숨어 있다가 이런 느낌이 또 강하고요. 그리고 신한은행 자체가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62.48%로 IMF 이후로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그 외국 자본이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 글로벌 금융 자본이 원하는 대로 국내에서도 그거를 안 따를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서론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그것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학습해가면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 표는 그 일전에 그 제가 그 어떤 교양 수준으로 이미 한번 그 ESG 리뷰라고 해가지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 표인데요. 아까 구두로 얘기한 것처럼 국제표준화 기구도 상당히 이렇게 이제 많이 되어 있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라는 거 하나에 따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비재무 정보 기반 사회적 책임 투자 ESG 재무 정보를 그 취급하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내지는 재무제표가 아니니까 나머지를 모두 비재무 정보라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본문 내용을 읽어보면은 숫자로 얘기를 말하자면은 그 ESG 그 공시 내용을 숫자로 얘기하들 내용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것이 재무 정보하고 연관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게 더 무서운 거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국회계기준원은 ISSB의 ESG에 대한 연구원을 모집한다. 이래서 2022년 3월 28에 또 공시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뭐 대단한 자격증이나 뭐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마 그 공인회계사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또는 아니면 회계 전문가 뭐 이런 사람도 들어가겠지만 어떤 그 산업 표준을 담당했던 그런 역량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 ISO는 국내에서는 이 산업통상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을 했었는데 이 IFRS는 이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ESG가 나오면서 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이 하는 거 맞지만 ESG가 과연 한국회계기준원이 할 만한 공인회계사들이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개인적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ISO 심사원으로서 퀄리티하고 엠베리먼트 두 가지 자격증만 있습니다만은 이 ISO에서도 그 ES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볼 때는 이게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ESG를 해라. 그리고 그거를 어떤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서 강제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ESG에 대한 테리토리 영역 나아바리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ESG도 인증을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근데 인증 안 받아도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면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레포트를 누가 검증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공시 레포트를. 그러면 그게 공인회계법인이 될 확률은 현재 매우 높죠. 이미 회계기준원에서 만들기 때문에 기존 어떤 국제표준화기구는 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산업세력이라고 보면은 이쪽을 금융세력이 보면은 세상은 금융세력이 이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두 큰 거대 기둥에 곁다리 해가지고 변호사나 변리사 등 또 다른 각종 이권단체들이 뭐 좀 돈벌이가 되려는지 하고
떡고물처럼 달라붙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ESG에 대한 그 공시는 재무회계 정보와 연결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인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스루프트 회계를 가지고 그 실전 분석을 주로 해서 지금 그 유튜브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도 코스트 어카운팅을 건드리는 이해관계 단체는 아직 한 군도 없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것하고 저는 이 ESG하고 이렇게 그 연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 스루프트 그 어카운트하고 코스트 어카운팅은 제외하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서론이 길었던 이유는 배경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본격적으로 그 표준 그 드라프트 초안을 말씀드리면은 이 목차가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티브, 그 다음에 코어 컨텐트, 핵심 요소. 이 핵심 요소가 이 일과 네 가지가 있는데, 거버넌스, 지배구조, 그 다음에 스트래테직, 전략, 그 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관리, 그 다음에 매트릭스 앤드 타겟. 이 매트릭스를 지표로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메타에서 나온 겁니다만은 측정한다는 의미에서의 어떤 지표로 써 있는데, 저는 그 보통 지표하면은 그 ISO 쪽의 그 표현들은 뭐 인디케이터 뭐 이런 거로 좀 기억을 했었는데, 미국식 영어로 그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의 어떤 어휘들이 많이 그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너럴 피처라고 일반상을 또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록 C부터 표현하고 브록 A가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브록 C와 브록 A들이 실무적인 특성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에서는 이 지속가능 관련 위험과 기회라는 그런 쪽으로 특화되어 있고요. 전략이 위험과 기회. 그 다음에 리질리언스라고 해서 회복력, 환경 회복력, 뭐 이렇게 해서 일반 상황으로서 모든 어떤 나중에 그 S2 그 다음에 S3 뭐 S4가 나오든 어떻게 되든 이 그 S1은 일반 상황으로서 모두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어떤 레포트의 중심 내용 아니 기본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펜덱스 A의 그 펀더멘탈 퀄리터티브 캐릭터리스틱 그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는 것과 enhancing 그 퀄리터티브 캐릭터리스틱 해가지고 보강적 질적 특징이라는 그런 또 그 소제목으로서 또 좀 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그냥 읽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요 이용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에게 자원을 제공할지를 결정할 때 유의적인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목적이. 그리고 보고 기업은 기업에 노출되는 모든 유의적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된다. 기업의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는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에 대한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 목적 재무 보고는 현재 지금 사업 보고서로 나와 있는 재무 제표 및 여러 가지 주석 사항들 그런 사항들 보고에는 지속 가능성과 연관해 가지고 이 재무 정보에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정확한 소술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이용자라고 여기 일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일반 그 주식 투자자분들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주주 외에 채권자인 그 금융기관
글로벌 금융 세력 등 금융기관이 이용자가 또 될 수 있겠죠. 보고 기업은 이제 그 해당 기업체가 됐겠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기대와 기업의 위험 프로파일,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리스트, 위험 리스트로 그 이해를 저는 합니다. 자금 조달 접근성 및 자본 비용을 고려한 현금 흐름의 가치를 반영해야 된다. 참 말이 어렵습니다. 현금 흐름의 가치를 반영해라. 스루폿 회계에서도 현금 흐름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지는 저도 좀 배워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는 재무제표에 보고된 정보보다 광범위하며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해서 밑으로 또 뭐 많이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6가지 사항이 있는데 네 번째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5항으로 5항, 6항, 1, 2, 3, 5항, 6항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6항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1, 2, 3, 4가 나와 있는데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를 다루기 위한 전략. 그 다음에 관련되는 재무제표 인식 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미래의 유익과 미래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결정. 그 다음에 기업이 수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기업의 평판 성과 전망. 그 다음에 그 예로서 사람 지구 전반 및 경제와 기업의 관계와 이에 대한 기업의 역량 및 의존성. 이런 말 자체들이 너무나 광의적이라서 이거 진짜 뭐 상당히 포괄적인 전문가가 담당해야 될 그런 얘기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자체의 그 자기네들의 지식 기반의 자산 개발 내용도 써라. 이게 또 영업 비밀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글로벌 금융 세력, 뭐 요즘은 큰 형님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콘텐츠 핵심 요소가 1번과 4번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업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배워야 돼서 또 어떤 형태로 그 실제 그 물리적인 형태를 만들어야 돼 나가야 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되겠죠. 지배구조에 대한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배구조와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 그리고 그 위험이는 그 반대로 기회다. 그러니까 그 위험에 맞닥뜨려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돈을 벌어라. 뭐 이런 이제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는 뭐 단기, 중기, 장기 이게 이제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걸쳐 기업의 사업 모형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는 접근법. 이게 아마 전문적인 얘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 모형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사업 모형의 그 용어 정의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인풋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가 나오는 그런 기업마다의 이 특성들이 있는 그 공정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업 모형이라고 그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물건이 원재료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제품이 이렇게 나온다까지 다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 푸트프린터처럼 탄소 발자국을 추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접근법까지 구체적으로 이 기업에서 그 정하고 그것을 보고해라 이런 얘기죠. 위험 관리에 대해서도 기업이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지표 및 목표를 세워서 실행을 하고 성과를 평가를 해라.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는 뭐뭐뭐다라고 그것까지 얘기를 하라. IS보다 더 어렵네요. ISO 한창 공부할 때 자격증 따는데 한창 공부를 했었는데 이런 그 초안을 봐도 이 언어에서 나타나는 그 뜻하는 바들이 오는 그 감이 상당히 그 광의적이고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이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그 표준에 돼 있다 하는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좀 언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배구조는 1항부터 이제 7항까지 요구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설계된 전략을 감독하기 위해 기량과 역량을 확보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글씨로 한 거, 필요시 상충 평가 및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포함해라. 요런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또 이게 전문 분야거든요. 센시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확실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걸 또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공인회계사 애들이 이런 거 검증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ISO하고 좀 대립될 수 있겠다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7항 쪽에서 굵은 글씨로 제가 해놓은 게 통제 및 절차가 다른 내부 기능과 통합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ESG를 위한 지배구조가 지배구조에 대한 그 통제와 절차가 다른 내부 기능, 기존까지 그 경영해왔던 경영 관행 등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라. 그러니까 따로 노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네 회사 시스템을 ESG에 맞게끔 시스템을 다 만들어, 이 사람들아. 이런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시스템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커다란 혁신이고, 그 다음에 대단한 그 변화를 지금 야기하게 돼 있는 그 뜨거운 감자가 곧 이제 2022년 말 다가옵니다.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중소기업들은 이 어마무시한 이 표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자목 궁금해지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 지원책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간 스스로들 민간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ISO를 중소기업청이 그 돈을 대주고 지원해 주는 바람에 망했어요. 다 형식적으로 돈 주면 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민간 기업 스스로 민간 영역에서 해결해 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1항과 5항까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업 모형, 전략 및 현금 흐름, 자금 조달 접근성 및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참 말이 어렵네요. 합리적인 것은 그 reasonable이라고 그 원어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 기준원에서 번역하는 유의적이라는 그 유의적이라는 용어가 유독 공인회계법인들이 보고서 등에 그 쓰고 있는데 이 유의적이라는 그 영어 원문을 보면 시그니피컨트입니다. 시그니피컨트. 이게 이제 ISO 쪽에서는 똑같은 영어를 갖다가 뭐라면 중요한이라고 대부분 그 중대한, 중요한 이렇게 그 번역을 하는데 이 회계하시는 분들, 회계하는 애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회계하는 사람들이 그 전부 다 이거를 그 유의적인
그러니까 유의적인 게라고 그러면 너무 밋밋하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면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유의적인 의미가 있다. 시그니피컨트인데 시그니 사인이라는 그 신호에서부터 파생된 말인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위험 신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중대한 거죠. 신호라는 게. 자, 뭐 두 가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이라는 머리에 그 인식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험에 대한 전략, 사업 모형을 포함해서 회복력 이런 것들을 그 시스템을 구상을 해서 그것을 그 실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략에 연속해서 그 나와 있는 게 지속 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 그 다음에 전략과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재무 상태,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 그러니까 전략에 이런 것까지 쓰면은 재무 정보하고 기존의 재무 정보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릴레이티브한 연관된 데이터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우 아주 그 광범위하고 이 포괄적인 컴프리헨시브한 그런 그 공시 보고가 돼야 될 것으로 되고 실제 시스템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제 그 표준의 예를 들어줬는데요. 자본적 지출, 캐펙스, 자본적 투자라고 그러죠. 주요 인수 매각, 이런 뭐 기업 합병, 흡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거죠. 합작 투자. 그리고 사업 전환, 그 다음에 혁신, 새로운 사업 분야 및 자산 처분. 그러니까 돌아가는 모든 내용을 기업 비밀 없이 다 까발려라. 그래야 돈 빌려줄게. 이런 얘기 같아요. 회복력에 대해서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 적용 가능한 경우 불확실성에 적응하는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시, 이걸 이제 회복력이라고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적응하는 능력이 뭘까요? 현실은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를 하고 변동성이 심하게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 대처를 일반적으로 합니까? 많은 기업들이 예측을 잘해, 계획을 잘 세워, 그래가지고 해 나가라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런 그 제약이론 경영 쪽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어떤 컨설팅 영역이기 때문에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떤 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점쟁이가 되지 않고 또 충분히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 적절히 적응하는 능력을 이해할 수 있게 정보를 공시해라 그랬는데 충분히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약이론 경영 쪽에서는 제시할 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또 아이소가 별도의 또 표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관리가 그 각 표준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환경 자체를 또 위험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항부터 6항까지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전문적으로 그 나중에 인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읽어 보시면서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좀 한번 그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앤드 타겟, 지표 및 목표가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둘 이상의 산업에 해당되는 지표를 적용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DL, ENC를 1분기 실적을 분석했는데 원래 대림산업이 케미칼 부분하고 건설 부분하고 두 가지를 한 회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인데 사업 분양이 영 엉뚱한 건데
이걸 한 회사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둘 이상 산업에 해당되는 지표를 적용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 레포트가 두 가지 성격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야 DL ENC처럼 DL 케미칼하고 DL ENC하고 아주 그 2년 전에 잘 나눴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이 업종별 그 미국 아까 SASB 그 지속 가능 회계위원회에서 카테고리로 만든 그 79 산업을 분류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에 벗어나는 것은 기업을 이렇게 그 전문 업종으로 이렇게 그 다시 그 흡수하든지 또 중속회사를 만든든지 이렇게 그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의 그 형태 자체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굵은 글씨로 보면은 뭐 이제 그 이 지표들을 잘 그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또 그 표준이 요구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그 회사가 독자적으로 또 개발해야 되는 그런 그 자기만의 독특한 지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목표 관리를 또 해라 이런 얘기죠. 이 목표 관리 한다는 얘기는 프렌드 체크 액션 관리 사이클로 플랜을 세워서 실시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목표 관리도 해라. 뭐 이런 얘기니까 뭐 거의 뭐 ESG의 어떤 그 공시 표준이 결국 어떤 경영 시스템과 같은 수준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목표를 세우는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계산했냐 이것까지 이 목표가 그러니까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배출량 목표라든지 구체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투입된 변수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스르프 분석을 하면서 회사가 그 정한 그 매트릭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재고 회전율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거 꼭 넣으세요. 꼭 넣으세요. 재고 회전율은 꼭 넣으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할 겁니다. 돈을 벌려면은 재고 회전율을 공동 목표로 꼭 가져가야 됩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보통 환경 쪽이라 그러면 공장 목표로만 이렇게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전체 조직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SG가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 목표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설정된 유의적인 가정과 사용된 방법의 한계가 포함된다 하는 것까지 말하자면 중요한 가정도 제시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가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 들었죠. 논리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거에 아주 능수능란하고 감성성에 뛰어난 그 국민들이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말, 논증, 논박, 그 다음에 반증, 추정, 그 다음에 뭐 이런 용어들은 실생활에 별로 안 쓰고 있는데 이 서구 애들은 그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많이 습관화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가정, 어섭션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이런 거에 우리도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 그 가정은 입증돼야 되고 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사용된 방법의 한계까지 리미트한 그런 내용까지 그 설명을 해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항에 대해서 일반 피처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36문단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는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 해당한다.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가 비비교 가능하고 검증 가능하며 적식성이 있고 이해 가능한 경우 그 재무 정보의 유용성은 보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된다, 한다. 이런 거 원문을 보면은 쉘이에요. SHALL. 쉘은 뭐냐 그러면은 아이소 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하여야 한다 라는 의무 성격이 있는 어휘입니다. 쉘이라는 게 두가 아닙니다. 보강된다, 되었다, 그게 아니고 do가 아니고 shall, should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의무 이거를 그 아이소 쪽에서 번역을 했다 그러면 기술표준원에서 번역을 했다 그런다면은 분명히 보강되어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만약에 이 일에 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은 그 원문의 성격대로 유용석은 보강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조항들이 다 그렇게 된다, 뭐 끝부분이 어휘가 그렇게 끝나거든요. 그것은 모두 동사는 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혹 시에 유용한 정보의 특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보고기업, 연계된 정보,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과 공시, 그리고 중요성, 그 다음에 비교정보, 보고 빈도, 정보의 위치, 그 다음에 추정 및 결과 불확실성의 원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상세히 기술이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정을 할 것인지. 이 말이 저는 아주 와닿습니다. 하다가 에러가 날 수가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성과가 안 좋아지니까 또는 뭐 시스템을 또 뭔가 환경이 변해서 또 바뀌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하다가 그 행동을 잘못했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마음대로 고치지 말고 절차를 만들어서 기록을 남겨가지고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오류해를 수정했다라고 보고를 해라 이 말이에요.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준수문구는 많이 활용해도 좋다. 뭐냐면은 회사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ESG 표준 공식 표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라고 이 광고 선전은 때려도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는 노코멘트다. 그래, 니들이 그렇게 잘했다면 해라. 그 대신 누가 그거는 객관적으로 인증을 해준 거야 되겠죠. 분명히 뭔가 검증 내지는 인증을 공력의 법인 내지는 또 다른 어떤 전문기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해줘야 될 것으로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기구도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이 자격증을 또 따가지고 그거를 또 검증 심사를 해라 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기업이 또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니까 기업 못 해먹겠다. 이게 뭐 지금 기업을 하고 안 하고 말지. 대기업은 뭐 어떻게 적응하겠습니다만은 중소기업 같이 인력이나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자금이 부족한 데서 국제 표준이 요구하는 수준의 것을 어떻게 맞춰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애환으로 이제 나타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참 걱정되네요. 애펜덱스 A 부록의 용어 정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기업의 총 가치는 기업의 자기자본 가치, 요걸 시가총액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와 기업의 순부채 가치의 합. 그래서 이제 1사분기 최근에 제가 분석하면서 주식사항 내용에 시가총액 밑에다가 ESG 기업가치라는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현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용어 설명,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 이런 구체적인 게 누구누구다. 그 다음에 보고기업, 이 보고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이제 엔티티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엔티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실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엔티티가 이 그 기업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왜 엔티티란 용어를 쓰냐 그러면은 이 ESG 보고 그 공시 기준을 꼭 영리 기업만이 아니고 비영리 기업이나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또 써야 될 거고 또 은행 자체도 자기네들이 해야 될지도 모르죠. 은행 자체도. 은행은 그냥 보고를 받기만 하냐? 너희들은 그럼 ESG 안 하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은행 자체도 금융권도 자기네들도 그거 적용돼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이용자, 그 다음에 가치사슬, 가치사슬 번역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급망 그러는데 공급,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슬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슬. 망은 네트죠, 네트. 그러니까 영어로 체인으로 돼 있으면 사슬로 번역을 하고 네트로 돼 있으면은 망으로 그 번역을 해야 맞지.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돼 있는데 공급망 그러면 공급망이 어떻게 거미줄처럼 이 얼기설기 이렇게 이 네트가 돼 있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 체인은 그 공급 사슬로 돼 있듯이 여기서도 이 가치 사슬이라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원문이 나오게 돼서 원문을 가지고 배워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또 전문적인 기관 한국회계기준원 산하에 있는 이 지속가능 보고위원회가 새로 생긴 이런 데서 또 교육을 또 할지 모르죠. 대상을 공인회계사 내지는 또 일반 어떤 시민들을 위한 교양 과목으로서도 또 가르쳐 주기를 저는 희망합니다만은 한국 회계기준원의 그 귀중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차에 나와 있던 대로 그 펀더멘탈 퀄리터티브 그 캐릭터리스틱 근본적 질적 특성에 대한 얘기들을 또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강적 질적 특성에 대해서도 그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이 적시성이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그 보고 내용이 쌍팔년도 그 몇 년 전 거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 그 사업 보고서에 ESG 보고서가 동시에 제출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적시성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특성들은 그 해당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초안이 이 위원장 아까 그 서두에 표현한 이 턱수름 조금 찍은 불쌍해 보이는 아저씨가 엠마뉴엘 파버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위원장이 수잔 로이드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남녀 평등을 많이 주장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그 위원장은 또 여자로 되어 있고 이걸 잘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때 미국 기자가 왜 장관 중에 여자 장관이 많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조금 기자 질문하면서도 압력을 한국한테 주는 것 같아요. 여성 차별을 하는 거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장관분 그건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S1, ESG S1에 대해서 우리가 교양적인 수준을 조금 넘어서 제 ISO 품질 환경을 학습했던 그런 기억과 이 새로운 표준을 이해를 해보는 그런 능력이라기보다도 그런 학습을 하고 자격증을 따봤었기 때문에 조금 원문을 제가 일반인들하고는 다르게 조금 제가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건방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원문을 그래도 저도 그 학습하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도 또 학습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 설명 잘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좀 알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약 50분이 걸렸습니다. 강의를 한다 그러면 1시간 정도 걸린 거로 좋은 강의 시간을 제가 지키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런 내용을 한 1, 20분 만에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테이지 2, S2로 다음 시간에 또 올리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